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있는 말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보다 더 시원한 여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오느라고 바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한국 문단에 그야말로 참 거목이십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대한민국 예술원 문학분과회장으로 계시죠? 저기 무슨 그렇게 큰 감투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 사실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라는 것이 제일 좀 명예롭다고 할까 네. 그런 자리고 네. 그 다음에 무슨 거기 꼬다리 묶는 것은 네. 그건 별거 아닌 겁니다. 네. 네. 대한민국 예술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예술원과 학술원이 처음 발족한 것은 1954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바로 끝나고 한도하자마자 그것도 그 얼탄 박종화, 김동리 이런 어른들이 이런 문학 하는 어른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외국처럼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65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균 예술원의 회원 연령이 82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최고령은 104살 된 분. 네. 이제 문학, 미술, 음악 그리고 연극, 영화, 무용이 한 분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네. 정원은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지금 91명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9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주 문이 좁아요. 가령 문학만 하더라도 지금 문학 인구가 한 2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그 20명 남짓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문이 좁고 회원들은 대개 각 분야에서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일가를 이룬 분, 그래서 평생의 업적이 국가적인 그 명예가 될 만한 분들이 대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최고령 회원이 104살이라 그러셨는데 네. 김병기 화백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재작년에 들어오셨어요. 102살 때 들어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예. 관문인가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그 연극, 영화, 무용 분야에는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신영균 선생님 92살이십니다. 네, 네. 그럼 신영균 하면 전설 아닙니까? 영화계. 근데 네.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제 예술원의 부회장도 하시고 네. 지금 문학분과 회장으로 계신데 문학분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분과마다 연례 행사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네. 각 분과에 그때 아마 안커께서도 그때 나오셨겠습니다만은 작품 낭독회라든가 예,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해외 출장하는 연수제도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의 곡에 나가서 네. 자기 분야에 가령 어떤 스터디를 하고 온다든가 네.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원로들이시니까 자기들의 창작 활동이고 네. 그런 걸 교류하고 진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예술계를 대표하는 그런 네, 단체가 네. 대한민국 예술원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960년대에 그 등단을 하실 때
여러 중앙일간지의 신춘문예를 그때 석권을 하셔가지고 큰 화제를 모아셨는데 그 당시 대단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해 3번도 되고 예. 그런 거 했거니와 처음에 시조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시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63년에는 또 시조 부분에도 수석상을 타고 자유시분에 수석상을 탔어요. 네. 그래도 이제 사실 배가 고팠죠. 자유시가. 그래서 64년에 이제 드디어 그 신춘문예를 마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가 동시 당선을 했어요. 또 바보같이 투고 이름을 같은 이름을 했어요. 다르게 하나 홍길동 했으면 하나를 뭐 갑돌 이런 데 했어야 되는데 이 항목이라는 이름을 했더니 양쪽 당선했다고 심사위원들 서로가 자랑하다가 이 한쪽은 좀 양보를 해라. 그야말로 참 신화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때가 대학 다닐 때 아닙니다. 졸업하고 했습니다. 졸업하고 뭐 그 2년제였으니까요. 예. 신춘문예 처음에 당선할 때는 대학생 때 아니었나요? 그때도 이미 60년에 졸업하시고 일어난 일이었군요. 선생님 당시 스라볼 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죠? 우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누구도 말하자면 이 일을 걸 수 없는 것이 소설의 정부라면 대통령이라면 김동리, 그렇죠. 시의 또 황제라면 서정주, 네. 두 분이 정식 교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의 시간으로 오시는 분들, 소설을 가르치는 오거나 시, 평론, 철학 뭐 이런 분들은 당시로는 대한민국 문단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의 나오셨어요. 예. 이게 그 카리큘럼이 엄청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제 문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당시에 고민도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선생님? 고민이라는 것보다도 그때는 거의 선택 능력이 없었고요. 왜 그 길로 갔느냐고 누가 물어도 저는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고 나도 모르게 무엇에 그저 원웨이 그냥 외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것밖에는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들었은 거예요. 딴 데 이렇게 가령 뭐 제가 문동식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머리가 좋아서 사법고시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나는 책 읽는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는 거는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어디 밤길이고 어디 그냥 목적지가 어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듯이 그런 그 어두운 골목, 그런 뭐 산길, 뭐 그런 비탈길, 근데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는 길인지 잘못됐는지 잘된 길인지 가야 옳은 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좀 운명적인.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사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지러웠어요. 제가 61년 당선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게 뭐 60년에 그 4.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61년에 5.16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4.19 때도 제가 바로 그때는 경무대라고 했습니다. 경무대 앞에 바로 쓰러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혼란하고 젊은이들이 무슨 요새처럼 뭐 꿈이 있다든지 무슨 뭐 시급 수당이 얼마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질 어디 가서 밥을 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젊었던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분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학교 우선 서라벌 58 동문들만 하더라도 지금 모이면 한 2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날리던 친구들이 뭐 그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때는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돌체막실 있고 하면은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많았어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각 대학의 문학 청소년들은 다 거기 모입니다.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친한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 안에서만 하더라도 우선 우리 동기들만 하더라도 소설에 그때 송상욱이라는 친구가 아주 날렸고 김문수, 유현종, 김주영 뭐 이런 분들의 소설만 어림잡아도 한 10명 이상의 스타들이 나왔고 또 평론에도 홍기삼 같은 평론가가 나와서 대학 총장도 하고 시도 박이도 뭐 해서 뭐 치는 더 많죠. 우리 반에서 한 40명 이상이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 그
같이 어떤 동문수학했던 예. 어렸을 때 고1계 쪽일까 그 어려웠을 때 했던 친구들하고 참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별들의 고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때는 대단하셨습니다. 저만 빼놓고 다 스타워즈. 아니, 선생님이 그 중에서 말하면 제일 빛나는 스타워즈입니다. 예. 선생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분, 롤 모델이라 할까 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소설을 쓰려고 하던 제가 시로 돌아선 거는 미당 서정우 선생입니다. 네. 그 기라성 같은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다 놔두고 네. 시창작 첫 시간에 제 그 창과 꽃밭이라는 시를 들고 나와서 백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거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소설 숫자는 참 문창과 학생 중에 얼마가 안 되고 네. 거의 다 시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품을 내라 이제, 네. 이제 입학했으니까 그 뭐 시도 하나 내고 뭐 소설도 하나 내고 이러는데 첫 시간에 제 작품을 가지고 하니 제가 이제 이게 좀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고 그때 또 문학의 밤이라는 거를 가면은 시를 읽어야 소설 읽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은 제가 미당 선생의 뭐 화사집도 있고 뭐 귀촉단식도 그때는 그 1956년에 예.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기 전에 2해 전에 나온 정음사에 나온 서정주 시선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그 3부로 돼 있는데 제 1부는 미발표 시가 쭉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집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무등을 보며라든가 북하엽서 같은 명시가 거의 다 1부에 미발표로 들어가 있고 2부는 이제 두 번째 나온 귀촉도 3부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화사집. 네. 그렇게 해서 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바이블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뭐 책이 있습니까? 그것만 읽다 보니까 거의 그때만 해도 뭐 시 낭송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거의 다 암송이 되던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시를 배운 겁니다. 그러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요즘 그 시낭송 대회에 가보면은 가장 많이 낭송되는 시인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특히 아끼시는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그 아끼는 작품은 저는 뭐 아낀다고 한다면 뭐 물론 뭐 내가 뭐 내 못난 그 뭐 손가락도 아낄 수 있는 거 있지만 저는 아직 제가 무슨 내놓을 만한 대표작이라든지 그 뭐 잘된 작품은 생각 않지만 지금도 그게 64년 아까 말씀 그 북에서는 오히려 많이 낭송대회도 덜어 나오지 안 나오고 노래우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64년이면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한참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쓴 가게가 거기에도 안 되는 시인데 그 작품들을 많이 그 낭송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뭐 저 작품물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그 작품이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엑스님 작품 중에서 이제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목도 제가 첫 시집 낼 때 노래요 그러셨죠. 이제 참 명작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작품 중에서 한 편 좀 저희 시청자들에게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좀 길고 짧은 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김밭이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것을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냉이꽃. 네. 짧은 작품이지만 선생님의 생애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제가 그때 문학과 지성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편 특집을 할 때 그때 오탁본 교수가 그때 고대 교수죠. 네. 그래서 문학사상의 그때 평을 쓰는데 그렇게 썼어요. 예. 잘 썼다. 참 잘 썼다. 나는 이 시를 10번도 더 읽었다. 네. 나는 이 시에 대해 더 할 말이 없으므로 옮겨 적는다. 그리고 네. 그 코트하고 마른 거. 난 그런 평을 또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아이고 뭐 내가 그 참 작품 같지도 않은 걸 그렇게 아주 광을 내줬습니다. 예, 참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또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첫째는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 나라에서 100번을 태어나도 그렇지만 태어난 가장 큰 축복은 내 나라에 말이 있고 내 나라에 글자가 있다는 것이다. 네. 어느 나라들 말이 없고 글자가 없을까마는 우리 말은 인류가 쓰는 말 가운데 가장 어휘가 많고 아름답고 정말 뭐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미세한 데까지 나눌 수 있는 말을 200만 어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발음 기호가 다른 나라의 뭐 영어라든가 뭐 중국어, 일본어 다른 거에 비해서 300~400배가 많은 12,000의 그 발음 기호를 가지고 있는 네. 우리 한글이 있다. 네. 이런 축복을 가진 민족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과 글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군다나 나같이 글 쓰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 축복이냐. 그리고 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네. 바로 이러한 우리 말과 글을 얼마나 아름답게 네. 구사해내느냐 하는 것이 네. 기본이다. 그래서 그 말 공부, 글 공부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언젠가 제가 선생님께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DNA에는 네. 시인의 자질과 네. 예술적 재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그때 문화센터라는 게 한때 한 30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처음에 각야거기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돼서 신춘리에도 하기도 하고 시집도 내고 상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우리 민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인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연변에 무슨 세미나에 갔다가 연변대학 교수죠. 조선족입니다. 평론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셔요. 조선족은 누구나 다 문학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많은 이렇게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지고 하는 여기서는 그렇지만 연변만 하더라도 중국어랑 섞이고 있고 많이 부족한데 우리말로 글 쓰는 자기들은 다 천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는 그런 예술적 네. 감성과 그런 풍부한 정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그 옛날 분들은 신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명. 그것이 이제 요새 춤으로 가면 춤, 네. 방탄소년단 그냥 방탄소년단도 그렇습니다. 가사가 있어야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있어야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아시는 최영섭 선생 그리운 금강산 저한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중절모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작곡가는 시인이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모든 예술에는 사실은 하이데거 말을 빌지 않더라도 정상 제일 맨 꼭대기에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번쩍해서 그게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뭐가 되고 근데 또 좀 다른 겁니다만 물론 음악은 노래지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보면은 다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시는 청춘의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통 20대 때 등단들을 했고 또 좌절해가지고 그만두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안 되면은 그랬는데
이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네. 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네.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네. 그 관심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좋은 글, 좋은 시란 어떤 것인가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하르메가 그 시는 감성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일 리차즈라는 사람은 시인은 왜 언어의 지배자인가? 그는 체험의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여기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명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유리컵이라는 제목으로 신춘후에 당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사람을 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 이금배의 그 돌팔이 시작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 중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송편에는 소를 넣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써야 되는데 인간을 쓰는 거는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감 파는 가게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백화점 재래시장도 뭐 유역을 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글감 누가 가지고?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80된 분이나 90된 분들은 글감의 부자입니다. 네. 20대는 20대대로의 감성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체험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결혼도 안 해봤을 것이고, 예. 아이도 안 길러봤을 것이고, 전쟁도 안 해봤고, 배고픔도 잘 몰라. 이런 거지. 그러나 8, 90이면 얼마나 많은 산과 강을 건넜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엄청난 거는 사실은 내놓기만 하면 그냥 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아끼지 말고, 예. 제가 늘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그러시겠지만, 옛날 분들은 우리 어머니도, 얘 말도 마라. 내가 살아온 얘기책으로 쓰면 100권도 넘어요. 근데 한 권도 안 쓰셨어요. 그 쓰셨다면 제가 인쇄만 받아도 부자일 텐데. 예. 그런데 그런 100권이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100권의 얘기거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그걸 왜 그냥 묻어두십니까? 예. 글자를 알고 종이가 있다면 오늘부터 쓰시면은 네. 시인도 되시고 소설가도 되십니다. 네, 참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참 행운아들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불교하고 인연도 깊으신데요. 네. 지난해 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만 설악당 무산 대종사와도 아주 각별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시단에 보면은 시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참 문단이라는 게 폭이 넓지만 60년대만 해도 아주 우리 유자교 선생님 나오실 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적조하고 좁았습니다. 근데 무산 스님이 이제 그때 석성우 스님이나 또 김정유 스님 이런 몇 분들이 시조로 등단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신출문예 혹은 시조문학.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각각 산사에 있고 그때만 해도 서울 문단이라는 것은 별로 그런 시승들하고는 긴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모임때 같은 데를 가면은 그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중앙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유난히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가까워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설악산 신행사에 주석하시면서 갑자기 시집을 내시겠다고 원고를 들고 와서 저한테 좀 해설도 좀 쓰고 좀 사천히 내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시집을 만들어 심울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시집을 그냥 만들어 드리고 해설이라는 걸 썼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무산 조연 스님은 스님으로도 그렇고 시인으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큰 부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은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정유 스님을 만났더니 그 시무도 그 문학사가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한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승원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승원 교수가 또 무산 시집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왜? 제가 그 해설을 썼는데 거기에 좀 놀랄 만한 문구가 몇 개 있었다 그런 겁니다. 역시 그 시무도가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시무도의 그 큰 심에게 예. 제가 손이 좀 따라가서 그 이승훈 교수 같은 그 평론가도 깜짝 놀랄 만한 글귀를 몇 개 이렇게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날 와서 50만 원을 주고 가시면서 불국사 석굴암 앞에 큰 대종을 세우는데 네.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큰 종을 세우는데 거기에 들어갈 명문을 지금 모집을 한다. 한 원고지 5장만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과분한 원고였습니다. 50만 원에 네. 한 장당 10만 원. 그때 또 어려울 때 87년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30년 전에. 이거 그냥 써다가 빌었더니 한 달쯤 또 한만큼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합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대개 그 절에서 불살하면 거기에 뭐 사람 이름을 넣고 시주를 받지 않고 불국사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좋은 명문장을 새겨 넣겠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때 미당 선생이라든가 해간 그 불교계, 네. 그 언론계, 학계, 문단의 큰 어른들한테 원고 청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1차 심사에서 그게 부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심사로 이제 좀 또 다시 좀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무산께서는 그 내가 그걸 당선하리라고 본 건 아니고 돈을 일단 그 벌어주시려고 예, 것 같은데 예. 아 그게 또 당선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지금도 그 불국사 네. 석굴암 앞에 그 종각에 가면은 네. 거기에 그 이근배가 짓고 한 그렇죠. 명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유, 그거를 그 글은 때문에 그런 네. 영광을 입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종소리가 날 때마다 네. 이제 아마 무산 스님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참 무산 스님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그 입자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문단에는 그래도 사천이야. 자기와의 인연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산 스님께서 만해 그 축전을 만드셨고 만해 대상을 해마다 주시고 그랬는데 또 만해 마을도 조성을 하시고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만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 만해 축전 만해 마을 네. 이게 문인들에게 참 많은 힘이 됐었죠. 하여간 저는 말이죠. 글은 참 우리가 그래 속인들로는 말하면 그때 부처님의 염력을 원력이라고 그럴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 이제 그 어른이 거기 그 주석하실 때마더라도 백담사라는 게 아주 참 작았습니다. 그렇죠. 어디 뭐 참 대통령이 가더라도 뭐 행랑채 같은 데서 집거를 해야 될 정도 그런데 많은 불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만해 축전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잘 뭔지 몰랐어요. 또 만해 마을 조성할 때도 제가 심부름을 하고 막 건축할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국가도 무슨 다시 말하면 문화관광부 같은 큰 문화 국가에서 무슨 그 나라 재정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해 대상만 줘야 뭐 어떻게 참 억지로 뭐 이렇게 좀 받은 겁니다만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도 타고 또 저랑 같이 받았던 모에는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고 예. 뭐 이런 상을 만드신 거는 국가도 아직 그런 우리나라의 어느 문학상도 그런 거를 문학상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 실천상, 평화상, 뭐 봉사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것을 한 거는 참 뭐 경이로운 일이죠. 하나의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하셨고, 그거는 만해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가시고, 불교 사상가시고, 대시인이시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만해 선생 한 분의 이름을 빌려서, 예. 한국 불교의 위상을 예. 아주 드높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을 높인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예. 만해가 누군지도 네. 알게 됐고, 이 만해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적 수준, 네. 정신적 깊이를 헤아리게 된 것이죠. 네, 만해 대상의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노벨상의
그렇습니다. 뭐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네, 상을 그렇습니다. 만드셨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네, 바람들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이 세계적인 문학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말이죠. 네. 우리의 그 문학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결국은 한글 문학이라는 것이 20세기 들어서 겨우 시작을 된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좀 천재들이 다 한문만 가지고 뭘 글 쓰고 그 나라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글로 문학을 깨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또 막 한글을 탄압하고 못 쓰게 하고 이런 걸 겪고 또 전쟁을 겪고 뭐 정도 혼란을 겪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글 문학이라고 하는 역사는 50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령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몇백 년 동안에 그런 그 영문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도 러시아의 몇백 년,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는 역사는 길지만 한글의 역사 때문에 짧아서 그동안 사실 우리는 참 잔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력도 있고 또 세계가 요즘 뭐 무슨 한류라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을 세계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같은 작가도 젊은 작가도 타고 이래서 이제 세계 문학상에 우리가 노미네이트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노벨상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그 BBS 불교방송하고도 인연이 또 각별하시더라고요. 개국 당시에 그 모연문도 쓰시고 또 개국 발언문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이게 개국을 할 때 참 큰 아주 지금은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게 바로 그 불국사의 그 비문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전국의 사찰에서도 그렇고 큰 스님들이 이제 불교 쪽 글은 이제 이근배가 제일 잘 쓴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모연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뭘 썼죠. 근데 여기서 개국식을 하는데 이제 굉장한 일 아닙니까? 개국 불교 방송 개국이라 이 나라 불교 160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발언문까지 쓰라고 아니 제가 발언문을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여러 해 지나서 불교 방송국 개국탑을 저기 섰습니다. 개국 기념탑에 거기도 제가 비문을 제가 또 썼습니다.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참 엄청난 그 큰 일을 BBS에 선물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불교란 말이죠.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곤양미를 이고 고무신 신고 차도 없죠. 백리길 그 큰 절만 다니셨어요. 마곡사, 갑사, 개심사, 수덕사 이런 절만 불공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심청이와 곤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을 뜨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리길을 쌀자루 일고 다니시던 곤양미를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불교 쪽에서 그런 거 쓰면 돈도 주고 받고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핏줄 속에는 김수환 추격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시죠? 샘터에 쓴 글인데 나는 유럽에 가서 성화를 봐도 별 감동을 못 받는다. 근데 석굴암 대불 앞에만 서면 30분도 서 있다. 내 몸속에 남아 불교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우리 할머니 얘기를 빼더라도 종교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정신이고 말하자면 우리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도 전 그렇게 원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미당, 만해 이런 분들 말했지만 우리 한국 문학도 역시 뿌리가 불교의 옛날 신라 때부터 또 이 고려의 무슨 고승들 있지 않습니까? 나홍인이 진우리 이런 분들이 개송, 선시를 보면요. 지금 요새 현대시 무슨 난해시라는 건 또 저리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우리 문학조차도 불교를 말하자면 외면하고는
한국 문학은 쓸데가 없다. 그렇습니다. 할머님의 시주를 부처님께서 선생님에게 손자에게 돌려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할아버지는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집안은 자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뭐 아시지만은 뭐 이제 그 무산 스님과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 절을 큰 절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은 정신적으로 우선 어떤 큰 위안을 받습니다. 위안을 받고 말하자면 그 나한테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도 어떤 그런 불교적인 영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 걸.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많은 작품들에서 불교 뭐 할머니 얘기도 쓰고 뭐 할아버지 얘기, 태몽 얘기도 쓰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그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불교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의 시작품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세계를. 선생님께서 더 이루고 싶으신 발언,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요. 참 제가 이제 나이를 우리가 흔히들 헛나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물 같은 시간들을 다 아무 쓸데없이 그냥 허들에 물러 쓴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 내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그래서 저는 뭐 돈을 가난하다든가 뭐 배가 고프다는 거지만 지금 저는 시간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선 무슨 계획이라기보다도 내가 좀 꼼짝거릴 수 있을 때, 뭐 좀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고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뭐 글 한 편이라도 더 쓰고 나를 좀 더 챙기는 일을 이제부터는 너무 좀 나를 함부로 이렇게 내돌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좀 나를 찾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시대를 넘어서 남을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아직도 스님께서는 더 자신을 단련하시고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불교 방송과 인연도 있지만 이 불교 방송국이 서기 전에 이 그 맞은편에 제가 사무실이 있어 지금도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여기 창밖을 보면은 이 불교 방송이라는 큰 글자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 생각도 하지만은 또 무산 스님 생각도 하고 저는 이 불교 방송국은 그냥 무슨 이렇게 매스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러러 보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품 안에서 선생님을 뵈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문향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한국 문단의 큰 나무십니다. 이근배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시심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입니다.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늘 한 발 양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